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단추를 채우면서 천양희.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 찾기 같은 것이야.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걸.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걸. 천양희 시인의 단추를 채우면서입니다. 흔히 뭔가를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 단추로 표현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잘못 채워진 단추가 있다면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 그대로 두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다시 채우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조갑상 작가의 통문당과 함께합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조갑상 작가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중견 작가죠. 1949년에 태어나서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동아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혼자 웃기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단편집으로는 다시 시작하는 끝, 길에서 형님을 잃다와 장편 누구나 평행선 너머의 사랑을 꿈꾼다를 발표했고 산문집으로는 이야기를 걷다가 있습니다. 요산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현재는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조갑상 작가의 통문당입니다. 통문당, 조갑상. 지난밤 늦게 안개에 묻혀 슬그머니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아침부터는 빗발도 야무어진 데다 꽃샘 바람까지 타고 내려 수선스럽기조차 했다. 안개가 많이 거치긴 했지만 잿빛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거리는 저녁 나절처럼 어둑했다. 김우곤이 가게 출입문 앞에 붙어 섰을 때는 한 차례 몰아친 바람이 가로수 벚꽃들을 흔들어대던 참이었다. 꽃잎들은 허공을 날다 비바람을 타고 이내 흩어져 내렸다. 길바닥은 이미 젖은 꽃잎들로 어지러웠다. 날린 꽃잎은 출입문과 가게 앞 유리에도 달라붙어 있었다. 사람들 말대로 벚꽃이란 게
참으로 한순간이었다. 벚꽃은 참으로 한순간이야. 하긴 사는 것도 그렇긴 하지. 며칠 더 있었으면 좋으련만 비가 오니까 다 떨어졌네. 이건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수리할 것도 많은데 말이야. 김우고는 오전부터 물건들을 쌓아두고 손질하는 창고 겸 공방을 들락거리고 있었지만 무엇 하나 진득하게 붙잡고 있질 못했다. 손님이 뜸한 오전엔 가게 뒤에 붙은 공방에서 수리 작업에 매달리는 게 정해진 일과였다. 중간 상들을 통해 넘어오는 물건의 상당수는 구입했던 상태 그대로였기에 이래저래 손길이 가야 했다. 느티나무로 2층장을 짰잖아. 다리가 부러졌으니 떼어내고 다시 달아야지. 요즘 그는 느티나무로 짠 2층장을 손보고 있었다. 다른 날보다 더디긴 했지만 그 정도라도 진도를 낸 것은 스스로 마음이 쓰이는 무언가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 고가고 손질하다가 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안 되겠어. 오늘은 그만해야지. 김우고는 아주 하찮을 수도 있는 그런 기억이 밀려 한숨까지 내쉬었다. 빗물을 함부로 튀기며 지나가는 차들과 종종 걸음을 치고 있는 행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는 그는 지금 마음은 뭔가 어수선하게 쫓기는데 막상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 죽을 것도 뭐람. 그렇게 빨리 가다니. 나하고 인연이 됐었다면. 사흘 전 저녁 무렵 그는 친구 모친상에 문상을 갔었다. 가게에서 병원 장례식장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 갈아타는 게 번거롭긴 했지만 버스와 새로 개통된 지하철과 택시를 연계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빨랐다. 별관인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는데 택시 쪽으로 다가오는 여자와 눈길이 마주쳤다. 잔들은 됐어요, 기사님. 택시! 예. 누구... 기사님, 다른 손님 태우셔도 되겠어요. 전 이따가 탈게요. 여자가 먼저 그를 유심히 보았던 것 같기도 한데 두 사람은 서로 잠시 멈칫거리다 승강장 바깥의 길가에 어정쩡하게 서게 되었다. 저 모르시겠어요? 피대학 비 친구예요. 예. P대학은 그가 다닌 학교였고 B는 그때 사귀던 여자 이름이었다. 말을 하는 상대방의 표정은 조금 복잡해 보였다. 갑자기 맞닥뜨린 데서 오는 당황스러움과
자기가 누구라는 걸 소개하는 데서 오는 어색함. 그러고도 딱 집어낼 수 없는 무엇이 뒤섞인 그런 얼굴이었다. 저기... 예. 오랜만에 뵙는군요. 무슨 일로... 여긴 어떻게... 네. 저 친구가 모친상을 당했어. 예. 그러셨군요. 친구 모친상 때문에 오셨네요. 여자는 복잡했던 표정을 거두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몸이 건조하고 평범하게 변했다. 요즘 부쩍 친구 부모님들이 많이 가시네요. 난 혹시나 알고 오셨나 해서. 네? 알고 오다니요? 아니 그게 사실은 비가 그렇게 됐네요. 여자는 설명을 덧붙이기 싫은지 왼팔을 살짝 들어 시계를 보는 신용을 하더니 다가오는 택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럼 전 실례하겠습니다. 택시! 비가 그렇게 됐다면... 여자가 탄 택시가 떠난 뒤에야 김우건은 복잡하게 보였던 그녀의 얼굴에서 헤아려내지 못했던 기색이 비가 죽은 걸 알고 왔느냐, 혹시 그동안 서로 연락이 있었느냐는 호기심 어린 궁금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거기까지 따지면서도 김우건은 조금은 멍하고 마뜩찮은 기분이었다. 생뚱맞다 할 정도로 갑작스레 비의 친구를 만나 그녀의 부고까지 전해 들어버린 일이 혼란스러웠다. 그로서는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를 명확히 해두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다. 비가 죽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확인을 해봐야지. 안내판이 어딨지? 저기 말씀 좀 물읍시다. 예. 고인과 상주 명단이 나열된 안내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저 입구에 바로 있잖아요. 들어오다 못 보셨나 봐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뻔히 있는데도 못 보고. 침착하자. 박보경이. 진짜 있다. 진짜. 야, 뭘 보고 있어? 상철이네 특 2호실이래. 2층이래. 자, 가자. 빈소에서 시간대를 달리해 들락거리는 친구들을 만나는 동안에도 비가 간간히 떠오르곤 했다. 그는 평소대로 상을 당한 고등학교 동기들을 조문했을 때처럼 했다. 오고 가는 얘기에 끼면서 술도 적당하게 마셨다. 상철이네 부모님은 그래도 장수하신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은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음은 우리 차례겠다. 우리도 멀지 않았어. 멀었기는. 지난주에는 초등학교 친구 장례식 갔다 왔다. 야, 아니, 어쩌다가? 교통사고지 뭐. 에휴, 막내가 아직 중학생이라 짠하더라고. 예, 다들 여기서 밤 샐 거야? 그래야지 그럼. 상철이 저놈 서운해할걸. 미안하다. 난 일이 좀 있어서. 자정이 지나 밤샘을 하겠다는 친구 며칠 남겨두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곧바로 택시를 타지 않고 매점에서 담배를 사서는 텅 비다시피 한 주차장 구석에 어둠을 찾았다. 왜?
끊은 지 6년이나 되는 담배를 연거푸 3대나 피웠다. 장례식장을 얼른 떠나지 않고 혼자 어둠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비를 조문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비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떻게 잔인하게 바로 이 집을 구해올 수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래도 비 때문일 것이다. 김우고는 비 때문에 그녀의 죽음이 더 뚜렷하게 마음을 들쑤신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그냥 비 오는 거리를, 빗물이 흐르는 길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꽃잎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될 것이었다. 잘 살았어야지. 날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 꽃잎들은 왜 저렇게 많이 떨어진 거야?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김우고는 자신을 달랬다. 그녀를 특별히 가슴속에 묻어두거나 가둬둔 적도 없다고 여겼기에 그치고 말 이 비처럼 시간을 따라 잊히고 말 것이었다. 그래, 이렇게 지나가겠지. 지나갈 거야. 아이고,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나. 어서 오세요, 남선생님. 아이고, 왜 혼자 있으셨구만. 조금 전에 카드회사 세일즈맨이 다녀간 뒤로는 계속 혼자입니다. 입구에서 우산을 털고 돌아서는 사람은 남선생이었다. 벌써 퇴근 시간인가 해서 시계를 보려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빗물을 타고 벚꽃 몇 점이 깔개 위에 떨어졌다. 비도 오랜만에 와보니 좋다는 걸 아는지 그칠 줄을 모르네. 나오시기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아파트 화단에 동백꽃이 한 무더기 떨어져 있지 않겠소? 이 비를 함처럼이 맞은 게 어떻게나 예쁘던지 수반에 띄워두려고 몇 송이 티슈에 싸서 핸들 앞에 올려두었지. 수반에 띄워두면 보기가 좋겠습니다. 그럴 거야. 광안대교로 왔는데 글쎄 비 오는 바다를 건너는 기분도 좋습디다. 날씨도 어차피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그만이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오늘같이 봄비 오는 날에는 이래저래 마음도 좀 설레보고 그래야지. 오늘 왜 그러시나? 아닙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우고는 그녀가 내리는 비처럼 말을 하고 있구나 싶었다. 남선생이 손수건을 꺼내 손을 훔쳤다. 베이지색 바바리의 어깨와 옷깃이 제법 젖어 있었다. 가게에 나온 지 2달 되셨죠? 그렇게 됐나? 저번에 하선생이랑 와서 밀양 반다지 구경했지 아마. 그게 올 1월이었어요. 설 전이었군. 이 하선생도 올해엔 명퇴 신청한다더니 어찌 됐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집에 도배를 해서 말이야. 아니, 저 도배를 새로 해요? 큰딸의 혼인 날짜 잡고는 아무래도 집을 그대로 둘 수 없어 큰 맘 먹고 도배를 했는데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만한 가구들 이리저리 옮겨 놓아보는 재미로 겨우 마쳤다니까. 남 선생은 출입문 왼편에 반다지와 함등이 놓인 쪽으로 갔다. 가까운 교회에다 시골집도 갖고 있는 남 선생은 장이나 반다지 등을 주로 샀고 가끔은 소반을 찾기도 하는 손님이었다. 이건 함이네. 예. 문갑이랑 책장이 몇 점 들어왔을까? 새 물건은 별로 없어요. 어디? 남 선생의 눈길이 머문 건 진주에서 넘어온 물건이었다. 말만 던져놓고 남 선생은 걸음을 옮겼다. 그러고는 전부터 눈여겨보아오던 4짝짜리 쌍문갑을 한참 보더니 이번엔 쌍으로 된 3층짜리 책장 앞에 멈춰섰다. 이게 먹감나무지. 근데 참 신기해. 제 살 속에 어떻게 이런 색깔과 문양을 키우며 살았을까? 볼 적마다 그런 생각이 드네. 이 빗물이 스며들어 생긴 거라고 그렇게들 여겨온다고 그랬죠. 예.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알고 있는 사실도 분위기나 말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입을 연다면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속으로 남 선생의 말을 건네받고 있었다. 어디 그게 먹감나무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경우에 따라 빗물이 스며들어 만든 그 나름의 색감과 모양에 사연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우고는 유리창 밖으로 눈을 돌렸다. 잊고 지내던 그 먹감 같은 생채기가 갑자기 들여다보이거나 살아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묻어두면 감춰지거나 사라지긴 하겠지만 그건 제풀에 지친 허술한 모습일 테니 보기가 언짢고 차라리 들은 이야기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누군가 딱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그때 그 시간을 위한 일이 되지는 않을지. 그 시간과 장소에서 꼭 해야 할 무엇이 있는데 우린 그걸 재거나 미루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건 아닌지. 김 사장, 차나 한 잔 더 하면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볼까 봐. 어차피 뭐라도 하나 살 거라는 속내를 비쳤으니 내가 더 이상 손해봐서는 안 되겠지. 김우고는 남 선생으로부터 떨어져 진열장 쪽으로 갔다. 먹감나무처럼 자기 가슴에도 진작부터 빗물이 스며들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쇼윈도 너머로 비오는 거리를 보고 있는 그의 내면은 이제 무엇으로 가득 차올라 넘칠 지경이었다. 가득 차오른 이 빗물을 비워내지 않는다면, 지금 무엇인가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비로 시작해서 끝나버린 자신의 청춘도 찢긴 걸레 조각처럼 빗물 속에 쓸려가 버릴 것이었다. 김우고는 돌아섰다. 물건 살 마음을 내비쳤다 해서 비싸게 사시면 안 되죠. 아, 그런가? 남 선생님, 시간이 있으시면 이야기나 하나 들어보실래요?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데 이익 볼 것도 손해 볼 것도 없다면 말입니다. 뭐 얘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무관한 얘기라면 더욱 그렇지. 나야 요즘 몸 움직이는 시간보다 친구들 만나 수다 떠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니 듣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낫지. 그래, 무슨 얘기요? 살아오시면서 사람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제가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남자를 K라고 해두죠. 조교님, 저 전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우곤이 네가 전과를? 아니 왜? 무슨 과로? 외무고시 치는 과로요. 외무고시? 너처럼 수학 좋아하는 애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조교님, 하여튼 저 외무고시 봐야 하거든요. 전과를 해서 어떻게든 외무고시를 봐야 해요. 외무고시야 정외과지만 난 우곤이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수학과에 다니던 K가 전과를 한 것은 같은 과 후배인 B 때문이었다. 군대를 마치고 복학한 K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 B에게 끌렸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았지만 뭘 따져서 덤벼든 게 아니니까 마음에 걸릴 것도 없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과외 일도 소홀히 하면서 한 학기를 열심히 따라다닌 끝에 겨우 단둘이서 커피집도 가고 영화도 볼 수 있었다. 아, 이 꽃 정말 예쁘다. 그치? 네가 더 예뻐. 그건 나도 알아. 너한테는 꽃향기보다 더 좋은 냄새가 나. 맞다. 나 이번 방학 때 호주 갈 거야. 호주? 갑자기 호주는 왜? 사촌 언니가 호주에 있거든. 우리 형부 외교관이야. 호주 캔버라에 살아. 저기 있지. 우곤 씨. 왜? 팔짱을 다 끼고. 난 우곤 씨가 수학과 교수 되는 것보다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 됐으면 좋겠어. 외무고시? 난 수학이 좋은데. 그럼 마음대로 해. 아니야. 생각해 볼게. 그래? 알았어, 자기야. 생각해줘. 그런데 있잖아.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얼마든지. 우리 과 애가 그러는데, 오해하지 말고. 보경 씨가 어떤 남자하고 데이트하는 걸 봤다고. 오해하지는 마, 데이트? 누군지 몰라도 아마 사실일 거야. 사실이라고? 그럼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한 거야? 우곤 씨, 우리 다 친구야. 그리고 나한테 대시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우곤 씨도 알잖아? 알지. 대시하는 남자들 다 만난 건 아니고 레지던트랑 데이트한 적은 있어. 그런데 왜 나는 만나는 거야? 그거야. 우곤 씨가 워낙 나한테 열성인데다가 자긴 머리가 좋잖아. 우리. 우리? 우리. 목마른데 어디 가서 시원한 맥주나 한잔 하자. 나 수업 한 과목 남았는데. 가자. B와의 장래에 대한 불안은 K에게는 근원적인 그 무엇이었지만 결혼 상대가 아니라고 딱 잘라 판단해서 돌아설 수 있는 결단력을 갖고 있지 못했을 뿐더러 또 그럴 나이도 아니었다. 순진함이 무지하기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 K로서는 B가 교수며 외교관 소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반가웠다. 나 우곤 씨가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 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래? 그럼 나
외무고시 쳐볼까? 정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엔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할 것 같아서. 바로 그거야. 나도 조건만 된다면 선배랑 결혼하고 싶어. 자, 힘내봐요. 건배! 건배! 비가 앞에 놓인 500짜리 호프잔을 들어 그의 잔에 부딪혔다. 학년 말에 케이는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은 채 덜컥 전과 신청을 했다. 동일 계열이 아니라 1년을 더 다녀야 했지만 고시에 몇 년은 매달려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케이의 머리는 수학머리였지 뭘 외우고 그걸 정리하는 머리는 아니었는지 그녀가 먼저 졸업을 한 뒤에도 그는 여전히 학교 도서관이나 고시반에 남아 끙끙대야 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수록 비와의 관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추워.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저기 누구 온다. 자기야, 잘 가. 자기? 그 사이에 또 남자가 생겼어? 누구야? 깜짝이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너 기다렸다 왜? 또 시험 떨어진 얘기하려고? 시험은 다음에 또 봐서. 그럼 시험 붙고 와서 얘기해. 저기 그러지 말고 보고 싶어서 보경아.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우곤 씨 시험 떨어진 얘기? 어디 좀 가자. 그럼 딱 30분이야. 그녀의 집 길목을 지키다 동네 다방에서 길어야 한 30분 정도 앉았다 헤어지던 몹시 불안정한 겨울이 지나고 다음해 이른 봄에 비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털어놨다. 두 사람은 아이들 사이에서 매화가든이라 불리는 도서관 뒤편의 벤치에 앉았다. 나 결혼해. 네가 어떻게? 내가 뭘? 내가 우곤 씨한테 미안해야 돼? 부모님이 강제로 결혼하라고 시켰니? 부모님도 그렇지만 나도 조건 떨어지는 사람한테 시집갈 마음 없어. 너 참 계산적이구나. 수학과는 아니어도 그 정도는 계산되지. 우곤 씨한테 충분히 기회 줬잖아. 보경 씨, 나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이번 외무고시 보고. 나 우곤 씨가 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미안해. 나 그만 갈게. 보경아! 케이는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긴 했지만 입시학원의 수학 선생이 되었다. 몇 년을 빠듯하게 보낸 다음 처음으로 부모님을 아파트로 모시게 되었다. 28평부터 15평까지 지은 지 오래된 서민 아파트였다. 이사 온 첫날 제일 위층인 5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문을 잠그고 막 돌아서는 아래층 여자와 4층 난간에서 딱 마주쳤다. 비였다. 당황하기는 둘 다 마찬가지였지만 여자 쪽이 더 심한 편이었다. 우곤 씨가 여길... 너도 여기 사는구나. 새로 이사 온다는 집에... 그럼... 나 여기로 이사 갔어. 어디?
어떻게 잔인하게 바로 윗집을 구해올 수 있어? 보경아, 그게 아니라, 보경아! 집을 구하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개는 그때서야 사태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뒤따라 내려갔다. 단지 입구로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뛰어가는 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그는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과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생각이 딱 반반씩이었다. 결국 그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비가 사라진 길 반대편 쪽으로 걸어갔다. 도대체 왜 이런 곳에서 보경이를 그렇게 마주쳐야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보경이 너도 별 수 없구나. 비를 떠난 뒤 메마른 그의 가슴 밑바닥에 자리했던 그녀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는 식의 가장 저열한 맨얼굴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는 참으로 자신이 비참했다. 붓을 베기도 했지만 그는 자기 손에 우산이 쥐어져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눈에 밟히는 대로 길을 따라 한참 동안 걸었다. 그 남자는 학원 선생을 그만두고 고가구점 통문당 주인이 됐구려. 제 이야기인 줄 아셨어요? 남의 얘기를 그렇게 아련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 얘기는 사흘 전에 끝이 났습니다. 사흘 전? 그 여자분하고 만났어? 예, 만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끝은 끝이죠. 사흘 전에 그 남자는 모친상을 당한 친구 문상을 갖다가 고인이 되어버린 여자를 만났답니다. 어쩌다. 봄비가 오던 날 아파트 계단에서 마주친 그 우연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여자가 이번에는 어쨌는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맞닥뜨린 또 한 번의 우연은 받아들였는지 남자로서는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겠소? 너무 빠른 죽음도 억울할 텐데 남은 사람에게 자신의 죽음조차 알리지 못하고 떠난다는 건 더 힘든 일 아니겠소? 두 사람은 잠시 비오는 거리를 내다봤다. 행인들은 우산 속에 잔뜩 몸을 묻은 채 힘든 걸음을 옮겼고 벚나무 가지들은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 어렸을 때 말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에는 이 집 저 집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모여서 정구지든 묵은 김치든 그런 걸로 부침개 부쳐 먹으며 궁금한 입을 달랬잖아요. 예, 그랬죠. 궁금한 입이 뭐겠소? 주전부리도 주전부리지만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얘기, 가슴에 막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누구 얘기든 무슨 얘기든 또 지어낸 얘기처럼 애들로 한들 어때요?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렇군요. 사장님 해준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어디 이제 물건이나 다시 살펴볼까. 남 선생은 발을 멈추고 창 너머로 비에 젖고 있는 나무를 바라봤다. 문득 거기에 동문당 주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남자가 나무처럼 서 있는 듯했다. 혹은 나무와 하나가 되어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여기 단문갑 하나 들여가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비가 오니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날, 전화 드리고 가져가겠소. 운전 조심히 하세요. 남 선생을 배웅한 뒤 김의곤은 이내 허전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그 씁쓸함은 남 선생이 채웠던 공간이 빈대서 오는 느낌만은 아닌 듯했다. 가슴 밑바닥 어디에선가 서늘한 비안개 같은 게 퍼져오르는 듯했다. 무지근하게 가슴을 압박해오는 그것은 통증처럼 몸 어느 부위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견디기 힘들었다. 자신의 가슴에 어른거리는 서늘한 물기는 비와 헤어진 뒤부터 자리했을 허허로움의 그림자였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느끼는 문갑의 무게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금껏 받아온 하중이었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어떤 거북함과 그에 따른 무게일지도 몰랐다. 잠시 뒤 그는 기름걸레로 자신의 손자국이 남은 부분을 꼼꼼하게 문질렀다. 통문당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갑상 작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통문당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옛날 애인의 그 죽음을 접한 남자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통문당이라는 작품을 언제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을까? 혹시 좀 주변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경우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예. 소설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허구인데, 네. 실제 이야기처럼 이제 꾸며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독자들이 할 수 있는데, 이제 평소에 저는 이제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개인마다 어떤 동기라든지 그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이제 궁금한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차에 이제 골동품점, 고가구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거리에 집중적으로 좀 모여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데를 지나다니면서 이제 물건도 구경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나이가 좀 덜 든 분들이 많고 이런데 좀 젊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어떤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소재로 이제 삼은 어떤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작품을 읽게끔 한 그 젊은 주인분께서는 아마 모르시겠죠? 본인이 모델이었는지.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계절적으로 이 봄에 결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세상을 달리 떠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차라리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옛날에 내가 정말 사랑하던 애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요? 네. 근데 헤어진 연인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본다면은 같이 이제 연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묶여 있었을 때는 어쨌든 한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대방이면서 평생을 같이 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떠난 뒤로는 어쨌든 이제 멀리 해야 되거나 어쨌든 잊어야 할 존재인데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한쪽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죽음 자체는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완전한 이별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환기가 회상이 이제 가능한 건데, 그러나 이제 이 회상이라는 것은 이제 흘러가 버린 시간 그것처럼 이제 그때 되돌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안이라든지 뭐 안타까움 이런 것이 이제 그 좀 지배하는 회상 아주 좀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 조갑상 작가님께서 발표한 소설집에 실린 작품이 모두 8편이잖아요. 그중에 네, 그 태아차페의 달이라는 예, 작품집이. 예, 네. 네, 어떤 작품을 소개할까 저희 이 라디오 독서실 팀에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 8작품의 공통점이 모두 죽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죽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젊은 작가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나이가 들면은 소설 작품 속에서 죽음의 이야기를 어떤 사건 전개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그 소설 속에서 어떤 그 활력을 주는 어떤 사건 전개에 이제 이바지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그 인간이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는 어떤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엄성을 갖는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살아있는 존재, 나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계기, 그래서 좀 더 관조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죽음을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저희 작가님 전에 만난 적이 있잖아요. 저희 네. 김정한 작가 사하촌 소개할 때 평론가로 모신 적이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전화로 만나 뵙게 됐는데 현재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네, 저는 부산의 경성대학교 그 국어국문학과에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들이 써오는 어떤 그런 소설 창작 작품도 읽고, 현대 소설도 같이 읽고 하는 그 선생입니다, 선생. 지금 젊은이들과 함께 또 계시는군요. 지금도 혹시 학교에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젊음의 에너지를 받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상당히, 그게 재밌다는 말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아주 좀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문당의 작가 조갑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생과 사가 나누어져 있지 않듯 우리들도 지금은 숨을 쉬고 있지만 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그 전에 잘 늙어가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름답게 나이를 먹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만약에 이런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보다 아낌없이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조갑상 작가의 통문당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